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오늘도 여러분께 아주 좋은 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정박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책을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릴지 우리 정박님이 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내용이죠. 네.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 아, 하멜른이 붙습니까? 그냥 우리 네. 피리 부는 사나이 피리 불어서 애들 이렇게 따라와갖고 네. 그렇게 그 얘기 정도는 알고 있는데. 네네. 사실 이게 네. 1284년 6월 16일 그 네. 독일의 하멜른이라는 도시에서 네. 일어났던 일을 가지고 이게 결국은 전설이 된 거거든요. 본래 전설이란 것은 구체적인 지명이랄까 하나의 어떤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야기가 더 이제 만들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피리 부는 사나이로 유명하죠. 실제로 그럼 피리 부른 사람 따라간 일이 있었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두 가지 전설이 하나로 융합된 거거든요. 피리 부는 사나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피리 부는 사나이. 그렇습니까? 네, 본래 지금 말씀드린 1284년 6월 16일 날 그 하멜른이라는 하나의 도시에서 130명의 아이들이 한꺼번에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한 번에? 한꺼번에 실종이 된 거죠. 사실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어요. 그런 기록들이 계속 남아 있죠. 어디가 애들이? 네, 그것 하나하고 네. 네. 또 다른 하나는 지사냥꾼. G. 지사냥꾼 전설하고 합쳐진 G. 쥐안 된다고 몇 아, 그래요? G 마우스. 네. 네. 지선상의 아리아 가능하시죠? 네, 지선상의 아리아. 네. 네. 그게 뭐냐면 그 당시 우리 뭐 중세 흑사병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 쥐가 아주 그 큰 이제 폐해를 끼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곡물을 네. 갉아먹고 정 참 옮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가 막심했고 네. 자 그래서 이 쥐를 주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큰 상을 주겠다. 네.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 쥐를 다 없애주고 나면 갑자기 마음이 싹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중세판 세스코죠.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그러면 내가 이제 상을 안 주니까 보복을 하겠다 해가지고 쥐를 다시 풀어? 쥐를 푼다든지 네. 그리고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것하고 그러니까 하멜런의 130명의 아이들이 실종된 것하고 쥐 사냥꾼하고 합쳐진 게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멜런의 피리 부는 사나이 전설이 된 거죠. 아, 그래. 근데 이 피 부는 사나이 그림 동화, 그러니까 그림 형제 그거 맞죠? 맞습니다. 그림 형제 거예요, 그거? 네, 이 그림 형제가 그 흔히 말하는 우리가 독일이 19세기 결국 통일을 가기 위해 가지고 공통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독일이 그 당시 수많은 영방 국가라고 분열돼 있었거든요. 그렇죠. 자, 영주들이 각각의 지방마다 하나의 자기 나라를 갖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통일을 해야 되니까 공통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우리 독일 민족의 문화적 공통점. 자, 이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림 형제죠. 그 독일 설화집을 즉 해가 전국 독일 전역의 전설이랄까 민담이랄까 이걸 채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 뭐 춘향전 아리랑 뭐 이런 거 같은 게 네. 이제 우리를 어떤 한민족의 뭔가를 이렇게 엮어주는 것처럼 네. 거기는 이제 그 그림 형제의 동화들이 네. 우리는 이제 독일 사람들이다 이런 걸 이제 묶어준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독일 형제가 그런 독일 형제 아니고 그림 형제. 죄송합니다. 독일의 그림 형제가 물론 독일 사람들이지만. 그렇죠. 그런 이제 민담도 하고 전설도 모으고 또 이제 언어학적으로 계속 기여를 했고 그런 것들을 흔히 말하는 에슨이라고 하죠. 에슨이. 에슨이. 네. 에슨. 이게 네, 번데기 네. 발음입니다. 네. 에슨. 에튼.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런 것들이 우리가 뭐 하나의 어떤 그 민족적인 것, 민족적인 정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 그걸 가지고 결국 우리가 민족주의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 민족주의를 만들어 놔야지 민족이 만들어진다고 보는 거죠. 하긴 그렇죠. 네, 민족이 만들어지고 나서 민족주의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먼저 민족주의 운동을 딱 하고 나서 민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민족이 규정이 되니까. 우리 저 한민족 하면 우리 지선 씨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아리랑? 아리랑? 네. 아리랑 하긴 뭐 아리랑 그렇죠. 뭐 백두산, 독도. 네네. 독도 뭐 근데 그런 그게 것도 다 있고. 생겨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사실. 그렇죠. 독도는 진짜 그리 오래된 것 같지 않고. 그래서 그래도 그게 아리랑은 조금 더 된 것 예, 같고. 그 조금 더 됐고 백두산도 실제 우리는 민족에 생산하는데 그것도 이제 조선 후기에 들어와 가지고 실학자들이 해 가지고 좀 부각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한글이 정말 한글. 엄청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한글 그렇죠. 그건 다른 민족과 완전히 구분되는 정말 선명하게 구분되는 거니까. 네. 저는 또 거기
고구마 같은 거 어떨까 싶어요. 우리 어려울 때 우리 어려운 한민족을 구했던 구황작물. 구황작물. 뭐 있습니까? 고구마 있죠, 고구마. 고구마 있잖아요. 근데 고구마도 네.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죠. 그죠? 어허. 그 정방님. 다른 거 몰라도 광고는 네, 손대지 방해하지 마십시오. 마세요. 네. 네, 해안농장의 고구마, 우리 민족의 얼을 상징하는 바닷바람 맞은 그 고구마. 네. 그 고구마로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앞으로도 100년 만년 더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네. 해안농장의 고구마, 바닷바람과 바닷물로 키운 그 소중한 고구마 한 번씩 드셔보시면 어떨까 네, 싶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네, 진짜 다르더라고요. 네, 그 달짝지근한 그 맛. 네, 구워 드시면 더 맛있고요. 네. 나중에 이제 좀 있으면 또 캠핑 가시니까 네. 그럴 때 싸갖고 아, 와서 좋다, 좋다. 해 드시면 너무 맛있겠네요. 네. 자, 해야농장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고 꼭 한번 구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민족주의가 생기고 그 다음에 민족이 만들어진다. 네. 독일에서는 그림 형제가 그 역할을 좀 했다. 상당한 일익을 했다. 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죠. 자, 그러면서 이게 이제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가 근데 독일적인 것을 넘어서서 세계인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제 세계적인 뭔가 사람들의 마음에 호소하는 게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도 어릴 때 그런 동화를 그 전설이지만 동화식으로 동화책 보고 자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왜 그러면 하멜른의 이 피리 부는 사나이가 이렇게 이 소구력을 가질까? 보편적인 소구를 가질까? 이거를 이제 한번 조사해 본 학자가 있죠. 네. 뭐 여러 학자들이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만 네. 그 수백 년간 이게 연구가 이루어져 왔어요. 그래요? 왜 이 전설은 실제로 그렇다면 이거 사실은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어떤 식으로 왜 사람이 사라졌고 130명의 아이들이 사라졌고 그 아이들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 그 원인은 무엇이고 과연 그 어떤 식으로 이제 또 다른 전설로 변모했을까? 이런 거를 계속 연구를 많이 했는데 네. 그걸 이제 1970년대 초반에 일본의 아베 간야라는 아주 독일 중세사를 전공한 일본 학자가 있는데 네.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제목으로 아주 요령 있게 그 책을 아주 감동적으로 저는 기술했다고 느껴지거든요. 보통 이 학자의 책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아주 무미건조하잖아요. 딱딱하죠. 딱딱한데 네. 이 책을 보면 학문이라는 게 그렇게 무미건조한 게 아니라 학문에도 정열이 숨어 있다 이런 느낌이 오죠. 그게 뭐냐면 결국 이것은 이런 문제거든요. 결국 왜 주기적으로 젊은이와 아이들이 희생되는가 이걸 다루고 있거든요. 주기적으로. 네. 그러니까 사실 이 하멜른의 피리 부는 그 사나이 같은 경우도 1284년 6월 16일 날 그 130명의 아이들이 사라졌다. 이제 이게 뭘 함의하느냐를 가지고 이제 쭉 설명하는 거죠. 그 사실은 그 130명의 아이가 아니라 청년이라고 보거든요. 청년이라고 보는 거죠. 청년. 그 당시 하멜른 인구가 네. 인구를 비교해 보자면 당시 130명이 사라진 거는 요즘으로 치면 예를 들어 요즘에 대도시로 비유하자면 갑자기 하루아침에 젊은이 한 2만 명이 사라진 거와 똑같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갑자기 젊은이 2만 명이 사라져버려요. 어디로 갔는지를 몰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왜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어떤 식으로 이제 지사냥꾼의 전설과 결합이 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기억하는지 그게 사실 그 아이와 청년이 주기적으로 희생되는 까닭들을 한번 찾아보는 학문적으로 바로 이거 한번 접근해 보는 거죠. 그런 일들이 동서고금에 네. 종종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바로 그런 문제죠. 이제 민중이라고 할까? 민중은 재난이 온단 말이죠. 인위적 재난도 있고 자연재난이 오잖아요. 그 재난을 과연 닥쳤을 때 그것을 이제 어떻게 기억하고 그리고 이 기억을 통해서 어떻게 저항하는가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재벌집 막내 아들에도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IMF 때, IMF 때 이제 이 IMF 외환위기를 수사하는 걸 가지고 정책 입지를 다지려고 하는 고모부 있잖아요. 그 고모부한테 워딩을 주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해라. 네네. 왜 고통은 국민들이 힘없는 사람들이 다 짊어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단 말이죠. 예전에도 서양에도 그렇고 동양도 그렇고 뭐 우리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지금 뭐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만 왜 그런 재난이나 이 재난에 따른 고통은 위정자들이 짊어지지 않고 국민들이 다 받고 짊어져야 되는가? 그런 어떤 공적인 우리가 신뢰가 무너졌을 때, 그 배신을 당했을 때 그것이 원한을 낳잖아요. 그 원한에 대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은 기억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버텨내는가 네네. 이런 문제를 좀 보고 있는 거죠. 오늘 내용 되게 가볍고 재밌는 동화 얘기할 줄 알았더니 굉장히 아니 심오하네요. 아니 근데 아주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양한 각도에서 네네네. 아주 또 재밌게 네, 네. 분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근본적인 근저에 깔려 있는 그 복류하는 그 정렬의 물줄기에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사실은 공적인 우리가 배신을 당했을 때 그 감정들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보통 원안에서 원이라는 것은 난리를 부르는 거죠. 원이 있으면 사람은 반란을 일으킨다 이거죠. 내가 이 원이 깊을수록. 근데 한이 깊을수록 뭘 하냐? 한이 깊으면 예술을 낳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원한이 결국은 이런 전설과 이런 문화 콘텐츠를 낳는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죠. 네. 사실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해 뭐 이태원 참사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아주 유행한 드라마 글로리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그래도 결국 보면 여러 가지 지금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공적인 학교의 여러 선생님과 이 학교 당국의 교육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을 때 이 무력한 개인은 그 고통을 온몸으로 짊어져야 되고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의 원형이 어떻게 보면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도 동생을 막론하고 네. 동화의 형식으로든 뭐든 많이 읽혀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연진아, 이제 한번 시작해 보려 해. 한번 가볼까? 1970년대 아베 가냐가 쓴 이 책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를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리면서 피리 부는 사나이 이야기는 일단 뭐 알고 있죠. 네네. 쥐가 엄청 많이 나오는 한 나라에 이제 쥐가 너무 많으니까 쥐를 쫓아내려고 그렇죠. 왕이 쥐를 쫓아낼 사람을 구했는데 피리 부는 사나이가 등장을 하죠.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진짜 피리 불더니 쥐가 따라가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절벽인가 강인가 빠져서. 그래서 제가 쥐를 다 죽였습니다. 상을 주세요. 뭐 이런 상을 주세요. 돈을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어허 어디 왕한테 건방지게 말이야. 조금 줄 테니까 요거만 먹고 떨어져라. 네. 라고 하죠. 그랬더니 화가 나서 피리를 부는데 아이들이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뭐 동굴인가? 네, 동굴로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동굴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이제 끝이는가? 아니요. 그 사람들이 아이들이 없어졌어요 하고 난리를 치니까 아이들 좀 찾아주세요 하니까 갑자기 피리 부는 사나이가 다시 등장하죠. 아이들은 무사합니다. 약속을 지키시지요. 그래서 돈 다시 주고. 네, 약속을 지키겠어. 그리고 아이들이 풀려나나요? 아이들이 풀려나나요? 그거는 이제 그 지사냥꾼의 이야기가 여러 판본이 있거든요. 그래요? 프랑스의 지사냥꾼 전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뭐 다시 아이를 요정이 잡아갔는데 그런 식으로 다시 풀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주 다양해요. 그러니까 지사냥꾼 바로 지금 배신당해서 그 아이들을 대신 데리고 왔던 그런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많은데 이제 하멜른은 그런 것들이 막 뒤섞여 있죠. 네. 그래서 실제 뭐 그 영국의 로버트 브라우닝 시인의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 관련한 이야기들도 많이 퍼져 있고 그런데 가장 이제 원형에 우리가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바로 그림 형제의 독일 설화집에 들어가 있는 피리 부는 사나이. 그리고 이제 이게 미싱이죠. 뭐 미싱. 실종된. 실종된. 아이들 찾아가니까 드라마 미싱 요즘 유행합니다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실종된 아이들 찾는 문제거든요. 1284년이니까 지금까지 몇 년이 흘렀습니까? 거의 뭐 지금 700 그죠? 한 5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그러네요. 네. 이거 먼저 그림 형제 우리가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 전설을 먼저 한번 다시 한번 숙지를 하고 좋습니다. 들어가시죠. 이런 거 좋아해 정프로가. 네. 자 숙제 한번 가겠습니다. 자 1284년 하멜른의 거리에 이상한 남자가 나타난단 말이죠. 네. 근데 이 남자가 알록달록한 색깔이던 윗옷을 걸치고 있는 거예요. 광대처럼요. 네, 그래서 얼룩무늬 남자로 부른 거죠. 네. 자 그런데 자기 자신을 지사냥꾼으로 소개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우스 헌터. 네, 헌트죠. 그래서 나에게 돈을 좀 준다면 내가 이 거리의 쥐를 모두 다 없애주겠다. 이 쥐가 얼마나 들끓고 있냐. 내가 싹 사라지게 해주겠다. 자 그래서 그 당시 하멜른 시는 시 참사에 일종의 시 당국이 있단 말이죠. 네. 이 또 중세도시 나중에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만 어쨌든 시가 나름 왕이랄까 그 귀족들에게 벗어나서 나름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시 당국하고 바로
얼룩무늬 남자하고 계약이 맺어진 거죠. 어. 쥐를 다 없애면 돈을 주겠다. 돈을 지급하겠다. 자, 그래서 딱 계약이 딱 성립되니까 이 사람이 피리를 꺼내가지고 빌릴리 불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니 어디서 숨어 있었는지 쥐라는 쥐는 다 쏟아져 나오더라 이거죠. 남자가 피리를 부니까 다 따라오더라 이거죠. 그 쥐떼를 강까지 데려간 거죠. 네. 그런 다음에 얼룩무늬 옷을 벗고 강으로 들어간 거죠. 남자가. 그러니까 쥐들도 다 따라가 들어와가지고 강물에 빠져 죽었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은 어유 뭐 그냥 알턴이가 빠져버렸죠. 근데 사람이 이제 뒷강 갈 때하고 올 때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네.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좀 뭐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요? 아니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거기에 따라서 또 노력을 하면 보수를 지고 하는데 쟤는 피리 좀 불고. 피를 좀 불고 뭐 없앴다고 돈을 이렇게 많이 줘야 되냐 아무리 계약이지만 막 이런저런 구실을 되는 거죠. 아니, 땀을 흘리지 않았지 않느냐 당신은. 아유 이래갖고 뭐 조금 했다고 돈을 우리가 줘야 되겠냐. 그래서 이제 조모조모 핑계 대면서 돈을 안 주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남자가 좋아 두고 보자 하면서 떠나버린 거죠. 그런 다음에 6월 26일이 됐습니다. 네. 네. 이날은 요한과 바울의 날이라고 해요. 요한과 바울의 날. 기독교의 성인들이죠. 기념일인 거죠. 네. 네. 이 요한과 바울의 날 아침에 이 사람이 딱 다시 나타난 거죠.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사냥꾼 차림에 빨간 모자를 쓰고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런 다음에 피리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는 뭐 사라졌잖아요. 네. 4살 이상의 아이들이 모두 다 달려나가는 거예요. 어. 4살 이상의 아이들이.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멜런 씨의 시장의 딸도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집이 잘 살든 못 살든 뭐 그런 거 안 가리고 다 애들이 달려 나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아이들이 남자와 함께 피리를 부는 남자를 따라가지고 산으로 들어간 거죠. 산으로 들어갔다가 갑자기 이제 남자와 함께 산에서 사라져 버린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이런 비극을 누가 제일 먼저 알려주냐면 아기를 품에 안고 이 소녀가 한 명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동생을 업고 키워야 되니까 네. 동생을 이제 이렇게 데리고 있느라고 아이들한테 좀 뒤처져 가지고 따라오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또 보니까 눈앞에서 아이들하고 그 사냥꾼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놀래 가지고 바로 시내로 달려가고 사람들이 알린 거죠. 네. 아이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모두 뛰쳐나 울부짖으면서 아이를 찾아 헤맸지만 아이들 흔적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당국하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모든 돈을 들여가지고 전 세계 육지와 바다로 사람들을 메신저를 보냈다 이거죠. 네. 그렇지만 어린이 130명의 행방은 아무 데서도 찾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2명의 아이가 돌아왔다고 하거든요. 네. 나중에 이게 그 일설에는. 그림 형제. 그림 형제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예. 근데 일설에는 2명의 아이가 돌아왔다고 이제 그림 형제 책에 돼 있는 거죠. 네. 합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눈이 먼 아이가 돌아오고 말을 못한 아이가 돌아온 거죠. 근데 눈이 먼 아이는 장소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따라갔는지는 설명하는데 장소를 설명 못하고 이 말을 못한 아이는 이제 장소를 가리킬 수 있는 거죠. 여기 따라갔다가 여기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소녀는 뭐 여기서 또 일설에는 어떤 소녀는 속옷 차림으로 나갔다가 이제 아이고 옷을 입어야겠다 해가지고 옷을 가지러 다시 들어갔다가 뒤늦게 나오는 바람에 그 난리를 피할 수 있었고 뭐 그런 식으로 다 뭐 사라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어린이들이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라가지고 걸어갔던 길은 18세기 중엽에도 가무 금지로라고 불린 거예요. 가무를 금지한다. 춤추고 노래하는 길은 이 아이들은 건 슬픔의 길이다 이거죠. 실제로 이 그런 길은, 길이 있어요? 네, 그 이렇게 이제 그때 기록이 있다 돼 있는 거죠. 네. 여기는 이제 지금까지는 그 그림 형제 스라집도 네.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거리에서는 악기 연주나 춤이 금지되었다는 거죠. 그 이유로. 그래서 결혼을 앞둔 신부 행렬이 음악을 연주하며 교회를 향하지만 그 길에서만은 연주를 멈추고 조용히 지나갔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멜런 시민은 이 사건을 절대 잊지 말자고 이제 시의 역사책에 적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 다음부터 이 하멜런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연도를 헤아리느냐, 아이들이 실종된 날로부터 몇 년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림 형제의 끝이 그렇게 그렇게 끝난다고요? 이제 돼 있다고 하죠. 그리고 그림 형제 이제 책에는 시 참사회당, 참사회라는 거는 시의 일에 참여하는 모임이죠. 우리 치면 요즘 치면 뭐 시 당국과 시의회 뭐 이런 걸 합친 개념인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글자가 새겨졌다는 거죠. 그리스도 탄생 후 1284년에
우리 시에서 태어난 130명의 아이들이 하멜른 거리에서 납치되어 사라졌다. 피리 부는 사나이의 뒤를 따라 코펜에서 사라졌다. 이게 이제 말이 서여졌고 또 새로 만든 문에는 라틴어 비문이 새겨졌다는 거죠. 라틴어로 어떤 비문이냐면 마왕이 거리에서 130명의 어린이를 납치한 지 272년 후 이 문은 세워졌다. 이렇게 이제 새기고 1572년에 당시 하멜른 시장은 이 이야기를 교회의 창에 새기게 하고 거기에 해설을 첨부했는데 대부분은 이제 판독이 불가능하고 뭐 메달도 하나 새겨졌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딱 돼 있는 거죠. 그렇게 그림 형제의 독일 설화지면은 그런 기록이 돼 있습니다. 네. 보통 이런 이제 설화라든지 네. 이야기들을 정프로가 또 기가 막히게 잘 해석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또 해석을 근데 이거 좀 어렵네요. 이거 좀 네. 어려워요. 어려워요? 일단 조금 요거는 네. 좀 제가 좀 더 정보가 좀 필요합니다. 네네. 네. 뭐 네. 예, 요건 400년간 계속 연구되어 왔으니까 그 풍부한 해석을 바탕으로 또 독창적인 생각을 풀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감은 오는데 네.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네, 네. 네. 그럼 말을 하지 말지. 괜히 말을 해서 궁금하게 하네요. 시간만 네. 끌었네요. 네. 자, 근데 결국 뭐 이 바로 이 학자, 이 저자가 언급하고 있는 거는 이런 거죠. 바로 이 피리 부는 사나이와 어린이 130명의 실종. 이건 정말 어떤 소설도 따르기 힘든 박력이 있다 이거죠. 이 뭔가 느낌에 여러 가지 슬픔도 있고 이 애잔함도 있고 이 비극 감도는 비극적 분위기가 이게 사람들의 기억에 인상에 엄청나게 불도장처럼 새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관련해서 이제 16세기 이후의 기록들이 지금 이제 검토해보는 대표적인 기록들이 나오는데 네. 사실 뭐 당시에 1200년 당시에 하멜른 거리에 지가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곡식과 과일 이런 것들이 지에게 약탈당한 사실이 이제 1650년에 나온 책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거 이제 팩트인 거죠. 팩트, 예, 네. 1250년에 나온 책에 그런 사실이 기록돼 있고. 쥐들로부터 예. 곡식을 많이 좀 빼앗긴.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림 형제와 같은 내용을 전하지만 이 1650년에 나온 책은 키르의 보편적 음악 기법이라는 책에 이게 기록돼 있는데 네. 이 내용에는 이 사나이는 결국 악마다. 악마가 이렇게 아이들을 가져갔고 데려갔고 그리고 같은 시기에 아주 여기서 멀리 떨어진 도시에 그런 아이들이 다른 나라 말을 쓰는 아이들이 나타났다 이런 기록이 있다더라라는 식으로 이제 하나가 소개되어 있는 책이 1650년에 나왔고요. 네. 또 1565년에 진메른 백작 연대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하나 역사책이 있는데 이 책에는 또 그런 내용이 나오죠. 1538년에 지 피해가 있었는데 그것을 어떤 모험가가 물리쳤고 1557년에 또 다른 뭐 지 피해 기록이 있는데 이걸 또 물리쳤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하멜른의 지 사냥꾼 전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 1650년에 출판된 키르의 책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진메른 백작 연대기라고 16세기 중반에 나온 책에도 들어가 있고 또 1566년에 나온 비에르스라는 사람의 악마의 유혹에 관하여라는 책에도 이제 이 전설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하멜른 전설이. 아주 날짜까지도 1284년 6월 26일 딱 명기돼 있고 어린이 130명이 돼 있다. 이런 것까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다 종합해 보면 네. 결국 16세기 중엽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하멜른의 아이들이 실종된 것하고 지 사냥꾼하고 요게 이제 16세기 중엽에 이제 하나로 결합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멜른 어린 실종이 1284년이고 네. 지 사냥꾼의 이야기 같은 건 아주 많거든요. 유럽 전역에 있는데 그게 결국은 딱 합쳐져 가지고 피리 부는 사나이가 지를 대체해 줬는데 계약을 안 지키니까 아이들 데려갔다라는 이야기는 16세기 중엽에 이제 탁 만들어진 거죠. 네. 네. 일단 뭐 현재까지 나온 정보로 제 취합하여 네.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릴 건데 네. 요거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네. 그 당시에 쥐 피해가 많았던 건 이제 팩트예요. 네. 아이들 사라진 것도 역시 팩트입니다. 네네. 12세기 그때 이제 막 쥐들이 창궐하고 막 도시처럼 도시가 이제 막 도저히 만들어지는 예. 시기죠 그 당시. 네. 그래서 이제 위생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죠. 네. 아 예리하십니다. 네, 그래서 요때쯤에 쥐를 잡기 위한 각종 노력들이 막 있었습니다. 덫도 놔보고 뭐 약도 좀 풀어보고 뭐 별별 노력을 다 했는데 네. 또 쉽지 않았죠. 네. 그러다가 외부에서 온 어떤 사람이 이거 쥐 잡아요 뭐 이런 게 옛날에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쥐약 팔던 분이 계셨죠. 네.
쥐약 팔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실수였든 아니면 의도였든 뭔가 하여튼 굉장히 치명적인 포이즈너, 독이 있는 네. 무언가를 이제 어떤 음식에 같이 섞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성 요한의 날, 성 바울의 날에 이제 이 일이 벌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날은 뭐냐? 잔칫날. 네. 그래서 그 잔칫날 같이 음식을 나눠 먹은 거지.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복통과 설사 그리고 눈먼 증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면서 사람들이 특히 이제 그 참여했던 젊은이들이 이제 많이 죽었는데 그거를 아마 이런 식으로 기록한 게 아닌가. 웃음소리를 보니 아닌 모양입니다. 아주 독창적인 지금까지 400년간 연구해서 나타나지 않았던 해석이가지고 성 요한, 이 바울의 날. 이거 조금 더 자료를 들어보시면 들어보실까요? 또 네. 달라질 수 있을 것 더 같아요. 참을 걸 그랬네. 네, 어떤 팩트는 뭐냐면 1284년 6월 26일 요한과 바울의 날에 하멜른의 어린이 130명이 칼바리오 그 하멜른시 근처에 칼바리오 부근에서 행방불명되었다. 요거는 이제 거의 팩트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원인이 뭐냐 이게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는 거고 계속 네. 사람들의 상상과 추측이 되는 건데 네. 사실 그 볼펑반이라고 이 연구를 한 사람은 크게 보면 한 25가지 범주로 해석을 할 지금까지 25가지? 네, 범주에 해석이 있다고 해요. 가능성 네. 그렇게 많이 본다는 거예요? 네, 네, 네. 와. 그러니까 뭐 이 무도병의 이야기도 있고 무도병 뭐야? 무도병이라는 거는 왜 우리가 저번에 무슨 드라마 보니까 무도병 걸린 사람이 한 명 나오던데 네. 남궁민 나오고 무슨 교도소에 의사로 들어가가지고 뭐 낮과 밤인가요 혹시? 그런 거예요. 하여튼 네. 이 이제 재벌 회장으로 나오는 사람이 무도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육이 내 마음대로 잘 안 움직이지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춤이 계속 추주는 거 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네. 그러다가 죽는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게 이제 무슨 구두 그거잖아요. 예, 그 우리 그 이야기 구두, 있죠. 예, 안데르센 동화에 나오는 네. 예, 바로 그렇습니다. 빨간 구두야? 빨간 구두인가요 그게? 이렇게 네. 계속 춤추는 네, 네, 네. 그런 거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죽음의 무도병에서 네. 파생된 이야기 아닌가 중세 때 그때 갑자기 집단적으로 아. 계속 성분해갖고 막 이렇게 끝까지 춤을 추는 이런 것들에서 파생한 이야기 아닌가 이런 해석이 하나 있고 네. 또 뭐 어린이 십자군 그 당시에 십자군 운동이 이제 아. 1098년부터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와중이었으니까 아이들이 어린이 십자군으로 이렇게 실제로 그 사례가 있거든요. 아이들 몇천 몇만 명 갔다가 결국 항구 도시에 도착해서 배 타고 노예로 다 팔려버린 아, 이야기들. 네네. 뭐 이런 거 아닌가? 사이비 종교설도 있죠? 예, 그렇죠. 그런 식인 거죠. 네. 그리고 아니면 뭐 야수에게 잡아먹겠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 당시 또 유대인들을 아주 야만적으로 보잖아요. 유대인의 의식에서 희생양으로 살해당했다. 이런 해석도 있고 또 지하 감옥에 감금됐다는 해석도 있고 혹시 그 아동 성착취범 이런 얘기는 없습니까? 그건 최근에 네. 예, 일본의 어떤 작가가 바로 그 사라진 아이들은 일종의 그 아동 성애자에 의해서 네. 그 납치된 거 아닌가라는 추리도 나오고 있죠. 약간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예를 네네. 들면 그때 당시 뭐 어느 영주 정도 되는 애가 이제 한두 번 범죄 저지른 건 이제 잘 안 드러나다가 네. 이제 애가 이제 겁이 없어져 갖고 누군가 애 하나 시켜 갖고 그게 이제 빨간 옷 얼룩덜룩한 그 옷을 입은 사람이죠. 야, 네. 네가 가서 애들 좀 이렇게 꼬셔와 이렇게 해갖고 130명 이렇게 네네. 그런 그런 설도 설이 있죠. 있을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리고 뭐 절벽에서 강에 떨어져 죽었다는 설도 있고 지진으로 산이 무너져 죽었다는 설도 있고 진설. 수도원으로 유괴됐다는 설도 있고 수도사들이 수도원으로 아이들 유괴했다는 설도 있고 도둑에게 잡혀갔다는 설도 있고 또 또 전투에 끌려가서 전사했다는 설도 있고 또 저 광산에 돌 깨는 석공으로 보내졌다는 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또 원시 기독교 의식에서 살해했다는 설도 있고 아니면 전염병이 돌아서 많이 죽었다. 뭐 하여튼 이 25가지 범주가 있는데 네. 근데 사실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크게 보면. 아, 크게 보면 첫 번째는 재해설이죠. 재해설. 재해. 예, 자연재해나 인공재해나 어디 가다가 했던 재난재해를 당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식민설이에요. 식민설. 이주했다는 거죠. 어디론가? 반대. 아이들만요? 바로 이 지금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멜런시에 있다가 네. 저 이제 당시로서는 아주 이 하멜런으로서는 아주 저 먼 프론티어인 동부 독일 쪽 영역으로 이제 이주를 갔다.
그 설이 하나 있고 부모도 안 갔는데 애들만 데려갈 수 있나? 이제 그걸 이제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죠. 아,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하멜른을 둘러싼 전투에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죽었다. 이런 설이 요 세 가지를 크게 보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결국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아이들이 도시의 바깥으로 나가야 됐고 그럼 이 하멜른이라는 당시 도시는 어떤 도시였고 그걸 좀 알아야 돼요. 예, 그리고 당시에 살았던 어린아이와 부모는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그리고 피리 부는 사나이가 여기서 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피리 부는 사나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아. 이 중세 시대에서 이걸 한번 우리가 추적해보자 이렇게 시작하는 그러니까 마치 추리소설처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책이 학술적인데도 불구하고 이 막 진짜 호기심들이 막 생겨날 때 네네. 그냥 내 막 책만 하나 있으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 네. 책을 딱 안정적으로 받쳐줄 이 리드모아 독서대가 있다면 그런 호기심을 그렇죠. 충족시키는데 훨씬 더 도움이 좀 많이 될 텐데. 네네. 혹시 여러분도 막 이렇게 궁금한 내용이 생기고 막 지적 호기심이 막 솟아오를 때 여러분을 도와줄 그 독서대가 없다면 여러분의 그 호기심은 그냥 잠깐 일장 춘몽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독서대가 함께한다면 그 호기심은 결국 아는 책을 읽게 해주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을 뭐 석박사든 지식인의 어떤 그 레벨로 끌어올려주는데 이게 또 큰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우리 리드모아 독서대 여러분의 호기심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리드모아 독서대를 검색해 보시면 다양한 독서대들 한번 구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하멜른 시가 어떻게 위치해 있고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잠깐 우리가 네. 알아보는 거죠. 하멜른. 하멜른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의 유명한 그 하멜른 주변에 큰 도시가 하노버라는 도시가 있어요. 하노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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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노버. 하노버 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노버에서 남서쪽으로 한 뭐 차를 타고 50분 정도 거리래요. 네. 그 독일의 중부 지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네. 근데 이 하멜른 시가 그 옆에 베저강이 흐르거든요. 베저강. 이 강이 독일에서 이제 독일을 거의 관통해가지고 북해로 흘러 들어가는 강이거든요. 상당히 이제 하멜른 시는 교통의 요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강이 바로 옆에 있고 배로 이제 바다에서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그렇죠. 강으로 따라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옆으로 또 횡단하는 도로가 발달해 있고 네. 네. 그래서 동서교통의 요충로였던 거죠. 근데 이 도시를 대대로 어디가 지배하고 있냐면 풀다 소도원이라는 이제 그 당시는 중세 시대에 네. 그 종교의 영향 힘이 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풀다 소도원이 하나의 어떤 이 지배권을 갖고 있는 도시였단 말이죠. 네. 자, 그런 도시에서 이제 여기가 유명한 게 물레방아가 유명한 거죠. 물레방아? 아유, 그럼 물레방아. 또 그럼 또 출산율에 굉장히 큰 네. 도움이 되죠. 물레방아가요. 도움이 되죠. 물레방아는 도니까 계속. 네. 그러니까 강이 있고 하니까 당연히 물레방아가 잘 도니까 아유. 네. 밀가루 재분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 재분업이 발달하면 당연히 지가 들끓을 수밖에 없겠죠. 물레방앗간에 계속 그죠. 그렇겠네요. 그런 것들 네. 밀가루 난리죠. 그다음에 곡식 같은 거 창고에 쌓여 있으니까 지들이 들끓을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을 네네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 규모가 큰 데인가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도시가 그때부터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도시가 이제 초기 단계군요. 12세기 때 이제 유럽 전역에서 이제 도시들이 상업이 다시 이제 회복되면서 도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네. 그리고 아까 지금 말씀대로 그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인구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위생 상태가 안 좋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시의 공기는 자유를 준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네네네. 도시에 도망쳐 오면 한 1년 정도 버티면 그리고 이제 시민권을 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시의 공기는 자유를 준다 되게 좋게 생각하는데 네. 실제로 도시의 공기는 정말 안 좋았대요. 위생 상태가. 그래서 사람들이 맨날 죽는단 말이죠. 오래 못 살고. 네. 그러니까 끊임없는 인구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구가 들어올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니까 그래 너희들이 우리 도시로 오면 1년 6주일을 살면 우리는 시민권을 주마. 그래서 또 이제 도시의 공기는 자유를 준다고 됐다는 거죠. 네. 네. 자, 어떻든 이렇게 이제 풀다 수도원에서 이 도시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도시가 이제부터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고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니까 결국 계속 커져가는 거죠. 네. 특히 당시에 뭐 지금도 참 우리가 근대 역사를 보면 네덜란드 상인들, 네덜란드의 상업 이런 것들이 많이 교역이 활발하지 않습니까? 근대를 많이 이끌어가는데
당시에도 이제 네덜란드 북부를 프리슬란트 지방이라고 하는데 네. 그 상인들이 유럽 전역에서 이제 상업의 부활을 주도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경제적인 이제 부가 만들어지면 정치적인 변화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돈을 가지고 돈이 만들어진 사람들은 이 돈에 맞는 내 돈을 계속해서 더 불리고 내 돈을 지키려면 정치에 손을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정경은 항상 한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지방을 다스리는 것은 다른 가문이 있었는데 네. 에펠슈타인 가문이 새로운 황제 쪽에 붙어가지고 지금 풀다 수도원과 다른 이 지방의 전통적인 그 귀족 가문하고 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정치적인 이제 요동이 치기 시작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1243년에 이 하멜론 도시하고 하멜론을 전통적으로 지배해왔던 풀다 수도원이 설치한 게으른 사이의 협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도시의 법이 지배하는 구역은 어디고 요거는 불가침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탁탁탁 이제 힘겨루기 끝에 정리 협정이 체결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결국 이 에펠슈타인 가문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 정치적인 변동에서 새롭게 이제 하멜론 도시를 장악하려고 했던 이 에펠슈타인 가문이 하멜론의 풀다 수도원에서 건설한 게으른 그 최고 책임자 원장이거든요. 게으른 원장을 이 가문에서 계속 배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풀다 수도원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하멜린을 거의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네. 실효적 지배권은 이제 상실하게 되는 거고. 수도원이. 예, 수도원이. 네. 에펠슈타인 가문이 이제 영방 군주와 같은 권력을 행사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영방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지할 때 영자 생각하시면 네, 되고요. 네, 방은 나라 방자인데 네. 우리 치면 봉건 귀족들이 지방에다가 하나의 왕국을 자기 나라 세우는 거예요. 네, 네. 우리 치면 뭐 충청도 영방, 경상도 영방 해가지고 그냥 내 나라 세워지는 거죠. 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에펠슈타인 가문이 이쪽을 완전히 하멜린시를 잡았는데 또 이 동네 애초에 권력을 가졌던 귀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벨펜 가문이 다시 또 공세를 펼치기 시작한 거죠. 다시 우리 또 내 실질을 회복해야겠다. 자, 그래가지고 이게 베제강 쪽으로 들어오려는데 딱 막고 있는 게 바로 하멜론이란 말이죠. 하멜론에 이게 아주 요충지거든요. 그러니까 에펠슈타인 가문하고 다시 한번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자, 그 상태에서 결국 이제 풀다 수도원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최대한 이익을 보야겠다 해가지고 하멜론시에다가 민덴이라는 그 도시의 주교를 새로운 주인으로 인정하라 이렇게 편지를 보냈고, 당연히 하멜론 입장에서는 아니 뭐 갑자기 뭐 뜬금없이 아닌 밤중에 새로운 주인을 섬기라는 것도 못 받아들이겠다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제 무력 충돌이 벌어지는 거죠. 어디랑 어디가요? 바로 이제 두 가문 사이에? 민덴 그러니까 그 아까 지금 말씀해 수도원이 네. 실제로 그 힘을 빼앗기고 있었는데 네. 요때 이제 민덴 주교 쪽에게 새로운 이걸 팔아 넘겼고 그 민덴 주교는 말씀대로 이제 요 기회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정치 가문하고 교회하고 다 뒤섞여 가지고 서로 이걸 장악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덴 주교 쪽하고 이 하멜론 시민하고가 이제 직접적인 충돌이 나는 거죠. 이게 1260년 7월 28일이거든요. 근데 요 사건이 아무래도 그 이후에 어린이 130명 실종하고 관련된 사건 아니냐는 해석을 하는 거죠. 주교, 그러니까 그 교회 권력을 갖고 있던 측과 네, 시민들이 서로 부딪혔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민덴 주교가 선전포고를 해가지고 왔을 거 아닙니까, 공격을 하러. 그래서 네. 바로 하멜론 근방에 제데민데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바로 하멜론 시민군하고 격돌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시민군이 여기서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박살이 나요. 네. 근데 완패를 하게 된 게 바로 시내에서 싸움을 해서 완패를 한 게 아니라, 시내에서 싸우면 시가 다 무너지잖아요. 붕괴되니까. 젊은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일단 주교 군대가 동쪽에서 이제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동문으로 해가지고 동쪽 문을 빠져나가가지고 제데민데라는 그 마을 부근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제데민데 마을 전투에서 이제 바로 그 하멜론의 시민군 젊은이들이 이제 거의 다 뭐 다 숨지거나 크게 다치게 되는 거죠. 완전히 완패를 하게 되는 거죠. 네네. 네. 자, 그러니까 이 희생된 시민군을 기념하기 위해 가지고 몇백 년 동안 그 하멜론 교회에서는 진원 미사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큰 사건이었던 거죠. 예를 들어 그 당시 인구가 몇천 명이 안 되는데 130명의 젊은이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죽음인 거죠. 그래서 그게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줬기 때문에 네. 몇백 년간 하멜론에서는 그 진원 미사 대상으로 삼았고, 그래서 결국 어린이 130명이 실종됐다는 게 바로 이런 걸 뜻하는 거 아닌가. 라는 추정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피리 부는 사나이는 뭐냐 이거죠. 그럼 피리 부는 사나이는 나팔인가요? 맞습니다. 전투에 있어가지고 자 우리를 따라라. 그러니까 나팔수를.
상징하는 거 아닌가 이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이게 이제 제대민대 전투에서 이 130명의 어린 실종이라는 것들이 된 거 아니냐. 근데 청년을 하는 것보다 아이를 하는 게 좀 더 보편성이 있고 소비력이 있으니까 좀 더 극적인 희생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아이로 된 거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이 설을 반기를 네, 정프로님. 네네. 만약에 그런 거라면 네. 굳이 이런 식으로 동화적으로 바꿀 필요가 난 없다고 봅니다. 네네. 왜냐면 이건 뭐 나라 지키다 네. 뭐그 시를 지키다가 이렇게 사망한 건데 네. 뭐 영웅신 할 수 있겠지만 네. 굳이 이거를 아이들이라는 그런 뭐 만 4세 이상의 네. 아이들이 다 한날 사라졌다는 그 역사적 뭐 기록이 남았다면서요. 네. 그걸 숨기려고 이걸 이렇게 바꿔갖고 네. 이렇게 기록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 네. 정부는 이건 아니다. 그런 반론도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리고 그 이 전투고하고 어린이 실종사 20년의 세월의 갭이 있다 이거죠. 이 갭이 있고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게 지사냥꾼이 그러면 이 전설이 결합될 이유가 없다 이거죠. 지사냥꾼이 여기 들어갈 이유가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치명적인 약점. 지사냥꾼은 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설이 하멜른 시당국이 아주 이 설을 좋아했고 그리고 18세기부터 한 독일에서는 한 200년간 이 설이 아주 다소설로 아주 유력하게 통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거죠. 왜 이 설을 좋아했을까? 제대민대 전투를. 독일이 왜 1700년부터 네. 이 제대민대 전투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는 이게 전설이 나왔다라고 왜 이 해석이 1700년대면 이제 독일이 그때 한참 막 그 프랑스로부터 이제 깨지고 뭐 그 네, 변방 국가로서 별로 이렇게 비리비리 할 때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야 이거 우리는 이 넓은 땅에 이 좋은 인재들 두고 왜 이렇게 사는 거야? 우리도 한번 힘을 합쳐봅시다. 네. 이러면서 이제 뭐 프로이센인가 하여튼 그런 게 이렇게 막 만들어지는 그 과정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진짜 맞아요? 네, 네, 네. 와. 맞습니다. 17세기부터 그렇게 쭉 해가지고 이제 독일이 야 우리도 조국을 한번 통일시켜 보자. 우리도 좀 해방을 해보자. 이런 정치적인 통일의 기운이 부글부글 끌어오르니까 이게 너무너무 좋잖아요. 조국을 위해서 하멜른 씨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 젊은이들 우리가 기억하고 이게 기억하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멜른의 그 피리 부는 사나이 됐다니까 이게 딱 좋단 말이죠. 어릴 때부터 네.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면 자 너희들은 뭐 이러니까 이게 아주 다소설로 통용이 됐던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결국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근데 결정적인 약점이 그 지사냥꾼하고 이 결합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약해, 이게 좀 약해. 약하다 이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 하멜른 같은 경우는 나중에 결국 졌지 않습니까? 이 전투에서 지고 나서 네네. 이제 실제 역사가 어떻게 됐냐면 지고 나서 결국 이제 민덴 주교가 이제 시의 절반을 지배하는 주인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조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그 대신 또 이 하멜른 씨는 또 이것을 통해서 커져 나갑니다. 그 대신 민덴 씨가 좀 더 큰데 이 민덴 씨가 소유한 모든 장소에서 관세 면제를 받은 특권 확보하거든요. 하멜른 시민들은 네, 시민들은. 그러니까 이 하멜른은 이 상업 발전을 할 수 있는 아주 유리한 또 기회를 잡은 거죠. 항상 참 세옹지마하겠죠. 왔다 갔다 되는 거죠. 자 이러면서 결국 아까 말씀드린 애초에 에펠슈타인 가문이 하멜른 씨의 장관직을 몇십 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건 다시 기존의 그 나름 뭐라고 할까 영국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벨펜 가문에 이제 이게 넘어가는 거죠. 다시 벨펜 가문에 넘어갔고 그 대신 뭐 하멜른은 이 벨펜 가문이 아주 그 나름 영광 국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광 국가에 속하니까 또 특권을 손에 넣는 거죠. 그러니 뭐 하멜른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정치적 변화 그리고 제대민대 전투의 비극이 결국은 하멜른의 또 발전의 하나의 걸음이 되었으니까 크게 나쁜 건 아니었어요. 죽은 사람은 억울하네 그죠?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당시 하멜른이 이렇게 우리가 바로 13세기지 않습니까? 이런 13세기 내내 이 유럽 전체가 도시가 일어나는 시대의 하멜른의 변화도 이걸 상징해 주는 거죠. 그때 이제 결국 그동안에 중세 시대 때 우리가 흔히 중세라고 하면 로마가 멸망하고 나서 476년부터 보통 이제 동로마가 멸망하는 1453년까지를 보통 중세 천년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몇백 년간 상당히 정체되어 있는 상태로 있다가 결국 이제 십자군 전쟁이라는 이런 것들을 하나의 어떤 획기로 해가지고 결국 그 정치 경제적인 변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12, 13세기에 이제 다시 시민의 활력이 넘치고 생산력이 이제 확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 하멜른 도시가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황제 신성로마 제국이 갈수록 힘이 약해지니까 영광국가가 만들어지고 이 영광국가가 만들어지니까 결국 이 하멜런의 이 지금 우리 제레민대 전투 보지만 결국 새로운 정치가 만들어질 때는 피와 땀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피와 땀과 눈물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자 지금까지 어떻든 저떻든 좋든 나쁘든 하나의 어떤 기존에 내려오는 관습과 관행에 따라서 제도가 움직이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면 되잖아요. 네. 근데 결국 정치적인 변동이 일어나잖아요. 자 지금 경제가 발전하고 이 경제의 틀을 담아내는 국가가 아예 갖고는 안 되겠다. 새로 지금 그 교회와 새로운 군주와 시민과 싸움을 하니까 그럼 그때를 살아간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거죠. 이 정책 변동에 지금 사람들이 이 군대가 오고 저 군대가 오고 또 조세를 갖다 바쳐야 되고 주인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 가문에서 저 가문 바뀌고 영방국가가 되고 이 속에서 결국 우리는 중세라는 것들이 이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아주 성당이나 교회 등 멋진 건물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 뒤에서 결국 수많은 서민들의 탄식이나 슬픔이 이제 숨어들어 있고 하멜른 시 같은 경우가 이 보여주고 있는 이 역사의 지금 변동이라는 게 바로 그런 중세 유럽 도시가 일어날 때 그 변동 속에서 그 참 힘든 자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하멜른 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인 뭐가 되고 있는 거죠. 당시의 유럽을. 네네네. 자 거기서 살아가는 이제 시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흔히 노예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중세 유럽에서 농민들은 땅에 묶여 있잖아요. 예속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결혼할 수 있고 가족을 둘 수 있고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만 이동의 자유가 없다 이렇게 보통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 하멜른 같은 경우도 시민들이 아까 시 참사에도 있고 시민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예속 농민들은 아예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같은 어떤 뭐라고 할까 시민의 어떤 자격을 주진 않았다는 거예요. 예속 농민들은. 네. 그러니까 결국 시민이라는 거는 이때 시민이라는 게 바로 결국 지금 나중에 어떤 시민이 되냐면 이때 시티즌이라고 하잖아요. 프랑스말로 시티용. 네. 그게 바로 부르자예요. 경제적으로 경제사회적으로 시티즌이 결국 정치 경제적으로는 또 부르자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시티즌은 정치의 어떤 한 얼굴이고 그 다른 얼굴은 부르주아예요. 부르주아. 그러니까 이 부르주아는 뭐냐면 재산과 자기 시민권을 가지고 세금을 내고 그리고 도시의 경비와 방역 업무를 담당하고 아주 그 중에서 유력한 시민들 있죠. 아주 네. 돈 많고 힘 있는 시민들은 월급 없이 시나 여기서 이제 춘푸트란 말을 쓰는데 길드하고 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독일의 수공업자들의 조합을 춘푸트라고 불러요. 동업자들의 조합을. 우리 길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수공업자하고 네네네. 상인들이랄까 다 합치면 좀 더 광의 개념 같고 이 책에서는 이 동업조합을 춘푸트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이제 유력자는 월급 없이 봉사할 의무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뭐 나중에는 예속 농민도 시민하고 같은 지위를 누리게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시민권이 약한 거죠. 이런 식의 어떤 시 참사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우리 다 같은 1인 1표고 같은 시민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실질적 불평등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상인층들도 마찬가지고 소상인층, 대상인층 해가지고 이 권리들이 다 달라요. 경제활동하는 권리가 다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도시의 공기는 자유를 준다라는 명칭 속에 다 자유로운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 끊임없이 거기서 이제 불평등이 만들어진다. 요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바로 12, 13세기 이제 도시가 그래도 좀 만들어질 때 활력이 넘치고 같이 우리 으쌰으쌰 해보자 이러다가 결국 이제 13세기 후반이 되면 결국 항상 초기에 활력이 넘치고 막 서로 이제 우리 누구나 다 잘 살 수 있다, 잘 살아보세요 하다가 결국 지금 우리 사회 똑같잖아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거치면서 잘 살아보세요 하다가 이제 90년대부터 서서히 이제 사회가 닫히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나의 어떤 신봉건제 사회식으로 똑같이 됩니다. 어느 사회나 처음에는 이 도시가 열심히 우리 다 똑같은 시민이 하다가 바로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는 1984년 아이들의 실종이 벌어질 때쯤 되면 네. 이 하멜런 씨가 이제 서서히 닫혀져 가는 거예요. 아, 계급화가 되고. 네, 대상인층이 모든 걸 독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종의 이 사람들이 예전에 그렇게 자기들이 싸움하려고 했던 호족, 귀족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새로운 귀족이 되는 거죠. 대상인층이. 동물농장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이때 1984년 실종 사건 당시에 하멜런 분위기는 이랬다는 거죠. 네. 네, 이런 식으로 새롭게 지금 막 하다가 몇십 년간 막 싸움도 하고 그래서 우리 같은 하멜린 시민이 하다가 이제 서서히 이제 계급화가 이루어지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정보들이 또 추가되니까 뭐 또 다른 뭐가 좀 막 이렇게 좀 구름이 서서히 거치고 있습니다. 아, 네. 답은 좀 오고 있는데 네. 지금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네네. 1kg 커피 한 잔만 좀 먹고 하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네, 1kg 커피. 여러분도 네. 1kg 커피가 특히 이제 어쨌든 각성효과 같은 걸 이제 있습니다. 아주 있죠. 네. 아침에 딱 커피 한 잔 하시면서 정신이 말짱해지는 분들 그쵸, 예. 많으실 텐데 요즘 같이 이제 좀 아침 굉장히 이제 춥잖아요. 네. 이럴 때 이제 따뜻한 데 들어가면 갑자기 막 정신이 나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때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정신줄 꽉 잡으시고 네. 여러분 하루 일하시는 거에 능률을 잘 뽑아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kg 커피 여러분의 능률 향상에 늘 도움을 드리고 있죠. 1kg 커피는요 앱으로 주문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 검색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이제 아까 실종 사건이 일어날 때 분위기는 했습니다만 또 좀 네. 시간이 지나가지고 14세기 말이 되면 다시 수공업자하고 약간 서민층들이 힘을 좀 보충을 해가지고 네. 다시 그 대상인층에 도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네. 또 다시 치고받고 하다가 1420년쯤 되면 이제 시 참사에도 이제 나름 하층 그 일종의 수공업자 좀 나름 뭐라고 할까요? 중소자본가들이랄까 네. 나름 서민층도 이제 일정한 지분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지분을 확보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1420년 이후부터 이제 사회질 하멜런의 질서는 좀 안정기에 접어드는 거거든요. 그 시 참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네. 뭔가 이렇게 뭐 좀 약간 공무원 같은 그런 느낌. 시의회, 시당국 요 시당국. 모임들 참사라는 건 참여한다. 시일에 네, 네. 참여하는 모임이다. 그러니까 우리 치면 시의회와 시청과 이런데 위원회 좀 이렇게. 지분이 있는. 예.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나름 대상인층이 아닌 수공업자와 소상인층도 이제 사람을 보내고 네. 자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1420년 이후로 이제 하멜런 씨는 나름 안정기를 찾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 하멜런 실종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온 게 바로 1430년 이후 나오거든요. 오. 시가 좀 안정을 찾고 그렇죠. 나서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사회적인 그 갈등과 대립이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고 안정을 이루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이제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지난 시절 그 음혹한 시절에 투쟁하다가 사라진 사람들, 희생된 사람들을 어떻게든 우리 다시 기록하자. 그 사람들을 또 어떻게든 한번 그 혼을 달래주자라는 움직임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야기가 기록되기 시작한 거 아니냐라고. 약간 뭐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 나오는 여기서 이제 이 책에서 해석은 바로 동부 독일로 식민 이민을 떠났다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동부 이민을? 독일로. 예. 이민? 네, 바로 이제 새로운 땅을 찾아 신천지를 찾아 떠나갔다는 거죠. 자, 그게 왜 그러냐? 당시 이제 우리가 유럽의 그 당시의 일상들을 우리가 지금 중세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중세, 유럽의 중세하면. 뭔가 중세하면 이렇게 암흑의 네. 뭐 종교의 힘에 눌려서 그렇죠. 그 어떤 뭐 이야기도 할 수 없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뭔가 암흑이고 좀 뭔가 고정돼 있고 네. 네. 유동적이지 않고 고정돼 네. 있고 뭔가 네. 단조롭고 네. 이런 느낌이 이제 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는 거기도 이제 결국은 어차피 뭐 인간이 살아가자면 어쩔 수 없는 그 고통들이 다 따라 붙어 있을 그렇겠죠. 것이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뭐 자연재해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인간 집단의 메커니즘이 가져다주는 사회적 고통. 결국 뭐냐면 서로 치고받고 하잖아요. 권력자들끼리 서로 땅 따먹기를 해야 되고 또 종교와 정치 권력 서로 새롭게 대두되는 자본가 부르주아들과 결국 이런 것들 속에서 결국은 피를 보는 건 누구겠습니까? 결국 농민과 서민들이고 네.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지금 그 말씀대로 중세는 어떻든 고통을 겪습니다만 하나의 어떤 고정되고 나름 단조로운 어떤 그 일정한 질서 속에 살아가다가 네. 이제 결국 외부의 환경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외부 힘이 강제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지잖아요. 대대로 지금까지 내가 이 땅에서 뼈를 묻고 살아왔는데 우리 조상,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막 이렇게 다 살아오고 나의 아들의 아들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뭔가 변화가 온단 말이죠. 대대로 숨기던 가문이 하멜런 시처럼 바뀌어버리고 자 이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럴 때 이 사람들은 결국은 새로운 땅에 결국 자기 자신을 한번 몸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정도까지 몰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네덜란드나 서부 독일에서 동부 독일이나 동유럽 쪽으로 이동을 참 많이 갔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식민청부인이라고 불러요. 우리 살인청부는 들어봤는데 네. 이제 사람을 흔히 말하는 바로 피리 부는 사례처럼 유혹을 하는 거죠. 야, 저기 가면 좋은 거 많아. 저기 가면 땅도 넓고 땅도 나눠주고 세금도 없고 와, 그 옥토다.
씨를 뿌리면 잘 자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람잡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과정 속에서 실제 역사를 보면 독일은 지금의 여러 가지 당시의 독일 땅에 지금 영토를 보면 3분의 1 이상 확대가 됐다고 하죠. 동쪽으로 확대고 그 독일 이주민들이 체코, 폴란드, 헝가리, 우크라이나까지 그 발자취를 남겼다고 그 당시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드는 의문이 근데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렇게 멀리까지 갔을까? 몇백 킬로, 몇천 킬로까지. 예를 들어 뭐 여기서 하나의 썰을 보면 그 하멜린에 사라져버린 아이들이 정말 뭐 거의 뭐 600km에서 1000km 이상 멀리 갔다는 술도 있거든요. 과연 그게 가능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로 상징되는 것은 아이가 아니라 이제 청년들이고 그리고 당시에 떠난 사람들은 아예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층이 아니라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층이 떠난다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70년대 미국 이민을 많이 떠났거든요. 근데 그때 미국 이민 떠날 때 상당히 여유가 있는 층이 많이 떠났어요. 오히려 아니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장 정착할 뭐가 없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당장 그래도 올 겨울을 한번 넘길 정도의 1년은 버틸 정도 그렇죠, 돼야. 그렇죠. 정착.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히려 갔을 거다 이거죠. 지금까지 자기의 일상을 지탱해 준 세계가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변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결국 갔는데 문제는 이게 재밌는 말이에요. 갈 때 이 사람들이 자기 구두에 고향을 묻혀서 갔다는 거죠. 고향을? 네. 그러니까 그 동네에 정착해가지고 새롭게 그 고향의 이름을 붙인다든지 그리고 그 동네에 전부 자기 동네 지명이나 이런 이름을 다 붙이는 거죠. 그 지명을 보면 이제 그 사람이 그 흔적이 어디서 남아 왔는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 보면 뭐 뉴욕이니 뉴저지니 다 영국에서 살던 동네에 뉴자만 붙인 데가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죠. 특히나 이때 왜 이 사람들이 아니 어느 정도 먹고 사는데 왜 떠나냐고 하니까 오히려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새로운 영주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영주 속에서 계층 질서가 있잖아요. 사회적 질서가. 근데 새 영주 들어오면 또 확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올라갈 수 있고 이걸 못 참아내는 거죠. 그럴 수는 있겠네요. 예, 우리가 신분제 사회죠. 중세는 신분제 사회인데 신분제 사회에서 사람들이 자기 신분이 흔들리는 걸 못 참아내거든요. 예를 들어 20세기에 독일이 그랬죠. 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패전국으로 끝나고 나서 이제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벌어지고 경제가 나빠지면서 민생 경제가 파탄이면서 중산층들 입장에서 자기들 지위가 갑자기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기들 지위가 지금까지는 그래도 상류층과 하류층 사이의 중산층인데 상류층은 저 위로 올라가 버리고 중산층은 하류층으로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 지위가 하락하는데 이거 너무 못 참아내겠다는 거죠.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사회적 지위가 하락하는 걸 못 참아내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하대하던 사람들이 지금 나하고 같이 맘먹자고 하면 못 참아내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당시에 하나의 해결책으로 나온 게 사회주의 운동이었는데 사회주의는 뭐냐면 노동자가 주인이잖아요. 중산층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내가 노동자란 말이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나온 게 결국 파시즘이 나오는 거죠. 우리 민족 최고. 우리가 게르만 민족이 최고고 아리아족이 그쪽으로 확 가듯이 실제로 사람들은 그런 내 사회적 지위가 하락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마을을 떠나서 내가 그 마을에서 새롭게 이 지금 마을에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지위는 가져가자. 이런 생각으로 결국은 장화 밑바닥에 고향을 붙인 채 동부로 향했다는 거죠. 요거는 네. 저로서는 요거는 이제 제외하겠습니다. 이가서요. 어떤 게 가장 마음에 안 드세요? 일단 그 기록을 우리가 완전히 안 믿을 게 아니라면 그 아이들로 이제 기록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아이들로 표상되는 무엇이거나 아이들로 기록할 만한 건덕진이 있어야 된다. 청년층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민을 갔잖아요. 네. 이민을 갔으면 이민은 대체로 어떤 뭐 가족 단위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직무 단위일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어쨌든 아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갔을 가능성이 좀 높은데 이렇게 특정 연령대만 뽑아서 나가는 거는 이건 굉장히 좀 어색하다. 그래서 정프로가 갑자기 여기서 또 하나의 가설을 제기해요. 역시 저는 이게 그 당시에 여기에 살던 이교도들 내지 혹은 이민자들을 아이로 쓴 거다. 그리고 그 이민자들이 어딘가에서 사륙
내지는 하여튼 집단으로 매장이 된 이런 사건이다. 왜? 그러니까 왜 아이를 썼냐면 우리가 이제 종교적으로 볼 때 그 캐톨릭 혹은 뭐 기독교 네. 입장에서 보면 네. 항상 이제 어린 양이라는 이제 네. 표현들을 네.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아직 그 우리 지저스의 목소리를 접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그렇게 어린 아이로 표현할 수는 있는 거죠. 그들을 근데 죽이게 됐는데 그 죽인 행위 자체는 조금 죄스럽잖아. 약간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간 걸로 이렇게 이제 약간 틀어서 쓸 수는 있죠. 네. 그 어린이들 즉 이교도들은 혹은 뭐 이민자들은 죽게 됐는데 그 죽게 된 모습이 보면 그 이제 사형을 선고하는 그 사람을 따라서 이제 줄줄이 발이나 어디 손이 묶여서 이제 따라간 거예요. 그만할까? 내라고요? 아니 근데 이교도를 죽였으면 아주 이제 그 숨기고 싶은 과거일 텐데 그렇죠. 이것들을 시 당국에서 아이들이 사라진 걸로 그렇죠. 기록을 하고 하는 거는 좀 그렇게 이제 그 왜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없애버리면 되지 않을까? 아예 역사에서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상황이 뭔가가 있었고 그래서 그들에 대한 약간의 그 양심의 가책을 이런 그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그 피리 부는 사나이 따라 떠난 것처럼 이렇게 했으나 사실은 사형 집행관을 따라서 줄줄이 묶여서 떠나가던 이교도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학문적으로 한번 접근하는 걸 한번 더 해석을 들어보시고 네. 학문적으로는 그럼 한번 2부에서 가볼까요? 2부에서 그러시죠. 2부에서요? 네, 벌써 1시간을 저희가 또 네네네. 정프로가 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또 생각하다 보니까 네. 시간이 빨리 가네요. 지선 씨도 좀 가설 좀 한번 삐어리 좀 한번 내봐요. 아니 조금 더 들어보고요. 좀 들어볼래? 네네. 네. 자 그러면 들어보기 전에 입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름다운 재단 광고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퇴소하던 날은 정말 기뻤어요. 제가 고대하던 날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기차가 출발을 하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 둘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우리 18이 되면 또 보육원을 나와야 되는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분들 따뜻한 힘, 따뜻한 손길 한번 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는 굉장히 재밌어요. 이런 게 전 너무 재밌어요. 역시 네. 일본 사람이 쓴 거. 아니 이런 뭔가 아베 기념님이 쓰신. 뭔가 우리가 다 아는 얘기 같은데 네. 우리가 뭔가 좀 디테일 들어가면 잘 모르는 이야기. 그리고 또 그걸- 상상력을 그렇죠, 막 이렇게 그렇죠. 자극하는 게 좋죠. 네. 그래서 저는 아주 오늘 재밌습니다. 네. 여러분 같이 재밌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2부에서 피리 부는 사나이 그 진실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